네, 글로벌 국내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안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LN솔직스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이슈가 많죠.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유지하라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평화유지군 진입을 명령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러시아가 미न्스크 협정을 파기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반군공화국의 분리 독립을 승인하기로 하면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죠. 이는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합병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무력 충돌, 미국과 유럽의 제재 우려가 커지면서 러시아 증시가 13%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추진에 러시아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자 하락세를 타던 비트코인이 러시아 반군 공화국 승인 소식에도 소폭 상승하면서 38,000달러를 회복했으나 계속해서 4만 달러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뉴스도 볼까요?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지난 2달 연속 인하한 이후 2월은 동결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추가 부양책은 계속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긴장이 극도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도 제재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도 계속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어요. 이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변동성을 모든 자산군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서밋이 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좀 반등이 일어났다가 지금 또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증시 선물 기준으로는 17%나 하락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확실성 아래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작년 4, 4분기부터 지금까지 50%의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극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15배나 상승을 했다가 50% 급락, 그리고 또 다시 100% 이상 반등, 또 다시 50% 이상 급락,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변동성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들여다볼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로서 가격을 예측을 하기보다는 결국은 유동성 부여가 어떻게 변하느냐,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렇게 50% 급락을 하고 두 번째 또 급락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 흐름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M1 증가율과 M2 증가율입니다. 유동성 증가율인데요. 보통 M1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트코인이던 대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16.37%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기간에 약 지난 1년하고 2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도 3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동성이 네. 심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대체 자산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대체 자산이라고 하면은 금과 은을 포함을 시켜서 봅니다. 금은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2021년 초에 금의 전체 자산 규모, 또 은, 그리고 가상화폐를 다 더했을 때 거의 15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현재로 보면은 약 1%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M1 증가율이 거의 16%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대체 자산의 규모가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온다,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를 조금씩 늘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지난번에 나왔었을 때도 금에 대해서 비중을 한 10%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산 투자를 해서 금과 가상화폐를 같이 가져가는 전략. 반대급부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가져가면 분산 투자를 했었을 때 지금 현재처럼 어떤 M1 증가율이 높을 때는 이것을 또 상쇄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어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또 금 가격은 어제 또 올랐죠. 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가져갈 때 뭐 금을 7, 가상화폐를 3, 뭐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자산 쪽의 비중을 더 크게
그리고 가상화폐 쪽에서도 하락폭이 좀 열려 있긴 하지만 그 흐름 좀 제한적인 만큼 금과 또 가상화폐 같이 또 비중을 좀 가져가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미 선물 시장 그래도 0.5% 내외권의 약세 흐름으로 일단 하방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네, 미 선물 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많이 올라온 거죠. 왜냐하면 12시 그러니까 시간대로 보시면은 마이너스 1.9%까지 선물 그러니까요. 갔다가 지금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지연 시세입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이슈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여러 가지 협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 미 선물 시장 0.5%대 약세권이라면 지금 야간보다는 확실히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중국 쪽에 대한 이슈, 대출 우대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이날라다가 이제 동결을 했잖아요. 근데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다고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LPR이라고 하죠. 대출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지금 3.7%에 동결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 그리고 또 올해 1월 달에 계속해서 0.05, 0.1 이렇게 하락을 시켜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좀 중국을 보시면 이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동을 규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심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시면은 1.7% 성장률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 그래서 중국 이 주식시장도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소득 증가율을 생각을 한다면 이 여행 규제만 풀린다 하더라도 소매 판매 증가율은 5%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또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 쓰여진다면 연간 7, 8%의 어떤 소매 판매 증가율, 소비 증가율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또 이 내수 시장을 키우고 있는데 위안화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위안화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뭐 거의 지금 6.3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만큼 절상이 되고 있다. 그만큼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의 이 주가 수익률 퍼포먼스는 지난 1년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어떤 펀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G1과 G2만 투자를 한다. 즉 미국과 중국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 비중을 80%, 중국 비중을 한 20%,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돌려보는 중국 증시의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봤었을 때 A50, 그러니까 50개 기업의 상승 여력은 10%대, CSI 300의 기업들은 18.6%, 상해 종합이 15.2, 심천 종합이 22.9이니까 상대적인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콩에 상장돼 있는 이 심천과 CSI 300을 추종하는 ETF들 3173, 3147 이런 종목 또 2846 이런 종목들 관심 또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CNXT라든지 ASHR 이런 종목들을 들여다보시면서 투자를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국내 증시 이슈도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두산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협력사 후공정 테스트 1위인 테스나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테스나 시간외에서 4% 상승했네요. 자, 애플이 애플카의 자율주행 모듈 및 패키지 개발을 국내 오사트 업체들에 맡겨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밀 유지에 따라 업체가 알려지진 않았으나 이 소식에 시간외 인포뱅크, 대성파인텍 등이 움직였습니다. 작년 4분기 국내 200개 가까운 상장사가 비용 증가, 일회성 비용 반영 등으로 증권사의 영업이익 추정치보다 10% 이상 낮은 어닝 쇼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주식시장 관련 여당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야당에서는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한 공약을 내놓으며 증시 활성화, 개인 투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두산의 테스나의 인수, 이 국내 이슈를 살펴봐야 될 텐데
두산이 반도체라는 좀 시너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찍히는 것 같은데 테스나가 상한가의 시간에를 갔다가 좀 풀렸어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어저께 나온 소식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거나 확인된 사항은 없다라고 어제 테스라 측에서 장 끝나고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보니까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서 당사가 최대 주주인 AI3 유한 회사에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인된 사실은 없다라는 답변을 최대 주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공시를 했습니다. 테스라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리고 이제 무선 통신 등 주요 반도체 제품의 후공정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패키지나 테스트 기업 중에는 국내 최상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시가총액이 7,003억 원 정도 나오고요. 자산 총계는 4,958억 원, 부채는 2,053억 원 정도 나오고요. 2,503억 원, 그리고 자본 총계는 2,455억 정도 나옵니다. 일단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매각 대상에 나온 지분이 에이스 에쿼티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테스나 지분의 30.62%고요. 요거는 지난 2019년도 11월 달에 2천억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해서 이제 경영권을 인수한 지 2년 만에 나온 이슈입니다. 일단 현재 테스나의 매각 가격은 약 한 4,600억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첫 인수 협상 당시보다 15% 정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두산 현재 지금 내부에 있는 자금을 좀 보니까 2,3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금융을 2,300억 정도 조달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채권단의 조기 졸업 등 최근에 구조조정을 거의 끝내가는 과정에서 선택한 신성장 동력이 반도체 라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2년 전에 동박 전지박 그리고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 두산솔루스를 정말 눈물의 매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이후에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늘면서 성장을 기대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눈물의 매각이었던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인수를 하게 되면은 국내 최상위권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테스나의 어떤 연간에 수백억 원 규모의 현금 유동 확보를 하면서 이제 두산그룹은 항상 문제가 됐었던 유동성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심 종목 테스나 인수가 되든 안 되든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최근 매출을 보니까 매출액 56.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76.8%, 순이익이 26.5% 증가했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테스나는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 좀 해보시고 조금 투자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작년 4분기만 봤을 때 어닝 쇼크가 200여 곳으로 나타났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4분기는 좀 뭔가 이게 부실이라든지 일회성 비용을 털어내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좀 어닝 쇼크가 많기는 하나 이제 실적의 연속성을 봤을 때 걱정도 큽니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국내 총 200개에 가까운 상장사가 증권사의 추정치보다 10% 이상의 낮은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내놓은 기업 1,270개 중에 196개가 어닝 쇼크, 즉 이제 서프라이즈 기업이 102개를 봤을 때 2배가 좀 넘는 수치고요. 해당 기업들을 쭉 나열해 보면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아이 테크놀로지, NC소프트, 크래프톤,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닝 쇼크 기업들 재무제표를 제가 몇 개 좀 뜯어봤더니 확인해 보니까 4분기 어닝 쇼크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성과급이랑 충당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1에서 3분기 때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에서 3분기 실적 보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을 좀 이제 많이 바보로 만드는 그런 게 재무제표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기업들은 어닝이 잘 나온 기업들, 예상보다 잘 나온 기업들을 좀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장기 포트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뽑아봤습니다. ICD나 이라이콤이나 덕산아임에다 계속 모니터 중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종목은 SK 바이오팜입니다. 제가 올해 실적 크게 돌아설 거라고 말씀드렸고 사이트 길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올해 1, 2분기 때 실적이 크게 돌 거라 예상했어요. 근데 4분기 때 이미 돌았습니다.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51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 성공했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오히려 이거보다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하이텍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29.78%, 영업이익 66.76%, 순이익 90.87% 증가했습니다. 아직 SK 바이오팜 그리고 DB하이텍에 대해서 제가 수익 실현 혹은 손절 의견 드린 적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기업들 공부 좀 해보시고 투자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지금 인베스팅 쪽과 HTS의 지금 미 선물에 대한 그 시세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확인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점보다는 좀 올라서기는 했습니다만 좀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오늘장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봐야 될까요? 네. 자, 현 시점에서는 뭐 주식이 대세 상승장으로 곧 다시 복귀한다. 뭐 이런 전략 또는 아니면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전략. 둘 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둘 중에 하나만 초이스를 해야 된다면 앞으로 다시 상승장이 올 거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빠질 때마다 이 현금을 소진하는 전략이 더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 고점을 다시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자,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뭐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열심히 하시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나스닥 선물이 더 크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 큰 날 역시 매수 기회로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이 나스닥 기준으로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 조정이 일어나고 나면 네. 다시 상승장으로 돌입할 수 있는데 지금 딱 3개월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시면 앞으로의 어떤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김서연 대표의 투자 전략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증시라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본 잠식 경험이 있는 기업 빼버리시고요. 두 번째는 2년 이상 적자를 만든 기업 빼버리시고요. 세 번째는 부채 비율 200% 이상 기업들 빼버리시고 유보율 1000% 이하 빼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재무 구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까 요거 지금부터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선물 시장 큰 폭의 또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좀 걱정이 큽니다만 이 변동성을 또 잘 이용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본부장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